그래서 그동안에 한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삶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해결이, 세속적 해결이 있고, 이제 도라고 부르는 해결이 있는데, 세속적 해결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다. 예를 들면 부분적이라는 건 뭐 돈을 해결했는데 뭐 명예는 해결이 안 됐다든가, 뭐 명예는 해결했는데 또 뭐 사랑은 해결이 안 됐다든가 이런 의미고, 일시적이라는 거는 그 만족감이 잠깐은 만족되지만은 조금 있으면 다른 걸 바라게 되니까 불만족으로 바뀐다.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족되는 것이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열반은 그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특별한 행복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면 그거는 최상의 행복, 열반의 행복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행복해지면 너그러워지죠. 너그러워지면서 남에게 잘 해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삶의 문제는 세계관과 인생관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종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종교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서양에서 보는 종교가 있고, 그거를 릴리전을 이제 동양에서 종교로 번역을 했는데,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 이거는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불교를 지칭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 때 학자들이 불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종교라고 부르는 모든 종교에다가 확장해서 사용한 건데, 이 마루종자의 가르칠 교니까 으뜸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산마루, 꼭대기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생각의 총량을 100만 가지라고 하자고요. 100만 단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이제 국가로 치면은 이 국가는 질서 있는 체계로 잡혀져 있는 게 국가죠. 그런데 이제 그대로 올라가면 부족 국가라는 것이 있고요. 부족 국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서 한 반쯤 잡혀 있는 국가겠어요. 부족 국가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역사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고구려 근초고왕 무렵 정도 와야만 국가 체계가 잡혔다고 보고, 초기에 뭐 주몽이라든가 이런 시절에는 부족 국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박역거세가 뭐 6마을의 촌장을 모아놓고 이런 때는 부족 국가 개념이지, 오늘날 국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럼 부족 국가 다시 이전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부족조차도 없는 그 자연인, 막 흐트러져 있는 자연인들이죠. 사람에 비교하면 잘 정리되어서 국가처럼 생각을 딱 체계 잡은 사람이 있어요. 100만 가지의 생각이 질서가 잡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대통령 자리에는 이 생각이 있고 국무총리 자리에는 이 생각이 있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쯤 체계가 잡힌 부족국가 정도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부족국가 내지는 체계가 안 잡힌 대로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주 안 잡힌 사람은 없으니까 한 부족국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딱 정리가 돼 있는 사람, 철학자들이 그렇죠. 세계관이 딱 잡힌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고 인생관이에요. 딱 잡혀 있어서 세계관 하면 꼭대기에 딱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점에. 인생관 하면 꼭대기에. 사실은 이제 이 책 자체가 김정빈이라는 사람의 세계관 내지는 인생관인 거예요. 이렇게 정비된다고 할 때 그 꼭대기 생각을 종교로 한다 이 말이지, 가만히 말이죠.
마루종자라는 마루라는 꼭대기라는 거니까 꼭대기 가르침.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불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생각을 총 정리함에 있어서 불교 사상을 꼭대기에다 놓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독교인이다, 공산주의자다 하면은 그 생각이 집권을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국가로 치면은. 그래서 이 국가가 정치 세력에 의해서 뭐 이런 국가도 되고 저런 국가도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이 한 사람 안에서 여당 야당을 갖고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고서 갈등한다는 거는 여기서 여당 야당이 자기 마음 안에서 생각끼리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가르침을 한 5년간 배우다 보니까 오케이 맞아 이거 성경이 맞는 거야 나 기독교인이야 하고 딱 결정이 나는 순간 뭐 쿠데타가 일어났든 뭐 투표를 했든 뭐 집권 세력이 딱 들어선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집권 세력이 딱 상층부를 딱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의해서 이제 딱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그거에 입각해서 이제 사물을 보죠. 불교에서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는데 물 하나를 봐도 네 가지로 본다. 사람은 마실 거라고 보고 물고기는 자기 집이라고 보고 무슨 아귀는 뭐 피라고 보고 뭐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똑같은 사물도 보기 나름인데 이 관, 인생 관할 때 관, 볼관자죠. 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가 빨강색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계가 신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저 앞산하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의 저 앞산은 다른 산인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사람은 파란색 산인데 이쪽 사람은 노란색 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세계관, 인생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일 테니까 세계관, 인생관에 대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인생관은 이제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로 대표되는 그런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로 대표되는 관점인데 기독교로 대표되는 관점이 일반 상식인들의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제 상식인들도 가만히 놔두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세계가 먼저 있고 나는 뒤에 있다. 그래서 나는 세계의 일부분이며 세계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세계가 뭔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에 입각해서 나도 결정한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불교는 거꾸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가 뭐 기아에 허덕이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나라는 놈이 있다 보니 문제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므로 문제는 나야 이렇게 해갖고 나가 먼저 있고 그 나에게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라는 거울에 대상은 비춰오는 걸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가지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가장 원점인 태초, 공간적으로는 이 우주를 만든 신 혹은 이 세계 이것이 먼저 있고 이제 출발 그렇게 하고 불교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해갖고 마음 혹은 나를 출발점으로 삼는 전혀 다른 그런 두 입장이 있는데 이제 동북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친 역경은 어떤 면에서는 불교랑 비슷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랑 비슷하다.
태극이나 도가 나보다 먼저 있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점에서는 기독교와 비슷한데, 기독교의 신은 인격체인데 도나 태극은 비인격체라는 점에서는 또 불교랑 비슷해요. 불교에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다르마 혹은 남마인데 원리 법칙이죠. 이 원리 법칙은 부처님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것은 부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발견해 갖고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태극이나 도처럼 이미 있었다는 점, 또 그것이 비인격체라는 점은 또 비슷한 면도 있어요. 문제는 주체죠. 태극 사상에서 비록 태극이 인간보다 먼저 있었어도 삶의 주체는 나죠. 인간이죠. 그 점은 불교와 같죠. 그에 비해서 기독교에서 주체는 신이죠. 먼저 있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신이고, 인간은 그 객체, 2차적인 존재에 불과하죠. 그 점에서 태극 사상은 일면에서는 기독교와 같지만은 다른 면에서는 불교와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중국의 어떤 철학자는 동북아시아 사상의 특징을 개체에서 군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개체라는 건 이제 각각의 개인을 말하는 거겠죠. 군체는 여러 군자예요. 무리지었다.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부터 너, 우리 해갖고 점점 퍼져나간다, 이게. 나를 출발점으로 해서. 군체로. 개체에서 군체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군체에서 개체로. 이 세계, 군체가 결국 최대로 확장되면 이 세계가 될 테니까. 사람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군체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우주 만물로부터 나로냐, 나로부터 우주 만물이냐라고 할 때, 중국 사상은 개체에서 군체다. 그것이 유가 내지는 역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상가도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고개를 끄덕여지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로 가면 이제 좀 애매해요. 인도도 우주를 만든 신으로서의 브라흐만 혹은 브라흐마를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 내지는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과 비슷한데, 또한 거기서도 다르마를 말하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양 중간쯤 돼요. 서로 반반쯤 섞여 있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거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이하 불교가 취하는 실존적 입장, 그러니까 내가 또는 내 마음이 출발점이 되어서 세계를 그 다음에 토론한다는 이 불교 입장에서 이제 토론하겠다 해놓고, 9번 현대인으로서의 결정. 세계 사는 시대를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이렇게 분별하죠. 이제 앞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책 혹은 저의 사고는 뭐 철학, 역사, 뭐 예술, 종교, 뭐 기타 등등을 다 아우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를 또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사라고 하는 걸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 그 책들을 보면은 이제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분별을 하긴 하는데, 이것이 주로 유럽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리고 세계사 보면 유럽사가 페이지 수로 보면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을까 봐요. 그런데 세계가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닌데, 아프리카사 같은 건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인도사, 중국사 조금 나오고, 거의 뭐 유럽사하고 중동사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사람들도 많아요. 세계가 유럽만 왜 세계냐 하고서
왜 유럽사 이퀄 세계사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 되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에 반대해요. 세계사가 그렇게 쓰여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럽사가 부분적으로는 유럽사인데 그 유럽사의 부분성 속에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 유럽사의 발전 자체가 우선 알기 쉽게 인류의 그 사고방식과 문명 진화를 잘 보여줘요. 예를 들면 그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정치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등등 다 역사가 다루지만은 중심은 정치를 갖고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알고 보면 이제 인간의 욕망 가지고 다투는 건데 그 욕망의 기본은 또 경제죠. 그래서 경제력을 누가 차지할 건가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막 전쟁도 나고 정치 다툼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건데 이 정치사인데요. 이 정치사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점점 이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하다가 힘 있는 권력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층화가 생겨갖고 권력층과 권력 없는 피지배층이 생기고 권력층 가운데 또 왕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자와 피지배자 이렇게 나뉘었어요. 어느 데나 다 그래요. 어느 문화권이나 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쭉 변화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현재는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거의 뭐 90% 이상이 채택을 하고 있죠. 실제로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냐, 못 운영하냐는 그만두고라도 채택 자체는 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이 사회주의 내지는 뭐 이런 거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또 중동같이 특이한 지역 빼놓고는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최후의 정치 형태를 누가 개발했냐 이거예요. 그 유럽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사는 이 민주주의에 도착하기까지의 역사거든요. 사실은 정치사로 보면. 그래서 고대 아테네로 들어가면 아테네 시절에는 폴리스들이 수백 개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아테네하고 그 스파르타가 가장 중요한 그 폴리스였는데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또 스파르타는 특유한 그 독재주의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고대 민주주의여서 현대 민주주의 같지는 않았어요. 거기는 노예가 있고 시민이 있는데 시민만이 민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노예는 참여 안 했으니까요. 지금은 모두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죠. 또 여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였어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한 30만 밖에 안 되고 하니까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다 서울 시내에 모여갖고 토론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뽑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지만 상권 분립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니까 현대 민주주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민중의 뜻이 반영되는 그러한 공화제를 실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로 넘어오고 나서 로마도 처음에는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카이사르 때 이제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고 시도하다 죽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에 와서 이제 황제라는 왕정 체제로 바뀐 거죠. 그 뒤로는 이제 왕정 내지는 제정 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유럽에서 보면은 제정 공화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중간지대에 뭐 과두정도 있고 무슨 참주정도 있고요. 그 별별 정치제도가 다 등장해서 뭐 이런 쿵저럭쿵 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많이 겪으면서 사회적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거죠. 현대민주주의에. 그래고 그 사람들 막 왕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도망다니고 하면서 발표하고 피를 흘리고 막 이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는 영국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는데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민주주의가 좋거든. 그래서 민주주의 하자 해갖고 민주주의가 맨 처음 국가로 정착된 데가 미국이에요. 사상은 프랑스에서 생겼는데 프랑스는 기존의 왕족들, 그러니까 그 봉건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싸우느라고 민주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고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민중들이 뭐 갑자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실력이 있나? 해보지도 않은 걸 맡겨놓으니까 혁명가 지도자들이 막 하다가 막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면서 막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나니까 왕정주의자들이 또 와가지고 확 뒤집어버리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다가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평등하고 주장하면서 멋들어지게 나왔지만 자기가 다시 황제가 되어버리는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에 그것을 딱 멀리서 보고 있던 아메리카 사람들은 우리는 민주주의야. 이래갖고 이제 민주주의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그걸 자부심 많아요. 현대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헌법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했는데, 옛날 청년 시절에, 어디서 내가 봤나? 신동아 별책부록에서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이라는 부록이 있었어요. 이 부록으로 이제 정기구독 하는 사람한테 한 권씩 주는 책인데, 그래서 세계 고전 100권이 쫙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인생 필독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 개인이 뽑은 사람도 있어요. 이 개인이 예를 들면 서머시트 모험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은 세계 10대 소설 해갖고 자기가 뽑은 거야. 또는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꼭 읽어야 할 책 해가지고 1년차, 2년차 해서 10년차까지 쫙 돼 있어요. 1년차 이게는 뭐 읽어라, 뭐 읽어라, 뭐 읽어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 그 민주주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상가들의 책도 그게 많이 들어있죠. 근데 제 1번이 뭐냐면은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그 미국 독립선언서가 뭐길래 1번이냐고 나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왜 이거 1번이지? 뭐 성경을 1번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미국 독립선언서가 1번인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독립선언서에 의해서 이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독립선언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헌법 앞에 전문이라고 있잖아요. 앞전자 그럴 문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철학적으로 쓴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근데 그 첫 구절이 뭐냐면 미국 독립선언서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에 독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하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 그리고 정부를 조직하는 이유가 기본권의 확립을 위해서 자연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다 하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가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만민평등이라는 것을 첫 구절로 내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를 읽어야 할 이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은 만민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된다. 이거를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서 딱 못 박은 책이 그 책이에요. 그 독립선언서요. 그것이 이제 제퍼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초안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4명의 위대한 대통령 이렇게 하면 이제 제퍼슨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만민평등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프랑스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그 민주주의 사상을 한 줄로 요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유럽사는 이렇게 해서 쭉 정치적인 막 피를 흘리고 싸우고 하면서 오는 과정이 고대, 중세, 근세, 현대를 거쳐서 현대에 와가지고, 근세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좀 시작이 된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정착이 됐단 말이죠. 그 중간에 중세 시절에는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아까식으로 말하면 세계가 1번이고 인간은 2번이다. 이 관점에서 모두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에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후기로 들어오면서 야, 삶의 주인은 인간이잖아. 지금 불교가 말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사고가 시작된 게 중세 말기란 말이에요. 그게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확립돼 갖고 근세로 넘어오면 완전히 신으로부터 인간이 독립해 가지고 개인이 발견되는 시대로 넘어온단 말이죠. 이러한 그 고대, 중세, 근세, 현대가 딱 구별이 되면서 피를 흘리고 사고를 하고 철학을 전개하고 정치 실험을 하고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킨 게 유럽이지, 다른 데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의미가 무슨 몇 년도에 누가 했고 누가 땅을 많이 차지했고 누가 쳐들어갔고 몇 년도 이거 외우려고 역사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시험 같은 것도 보면 그 연대수 그런 무슨 제도 이런 거 하는데 그 제도의 원리가 중요하지 제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사다 그러면 중국사도 오래됐고 인도사도 오래됐지만은 이런 점에 있어서 세계사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럽 사람들처럼 기여한 게 없어요. 민주주의 하는데 뭘 보탬을 줬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어요. 중국사 5000년 보세요. 5000년 전에 왕조국가였고요. 청나라가 멸망하던 1900년 초기까지 왕조국가였어요. 위에는 왕과 귀족, 밑에는 백성. 이 이분 구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냥 왕들만 무슨 왕조에서 무슨 왕조, 무슨 왕조에서 무슨 왕조 이렇게 바뀐 거예요. 민주주의 밑에 사람들이 뒤집어 엎는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문이 삼민주의를 시작하면서 다 서양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오늘날 공산주의로 결국 귀결이 되었고 이제 타이완이 자유체제를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왕조체제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에 중국은 아무 기여를 못한 거고, 사정은 인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른 유럽에서 개발한 거 그냥 공짜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산 거 공짜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제 사회교육이 돼야 되니까 후불로 우리가 그 비용을 치르는 것이 5.18 같은 거예요.
4.19 같은 거. 그 후불로 비용을 치른 거예요. 아직도 지금 치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중국 같은 데는 아직 민주주의도 안 됐고, 중국 14억 인구가 우리나라 지금 수준의 그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500년 내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워낙 인구도 많고, 워낙 사고방식이 비민주적으로 지금 찌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아마 몇억 명 죽어야 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안 돼요. 민주주의는 반드시 피를 먹고, 권력자가 피 안 먹는데 내놓을 리가 있나요? 그 좋은 권력을 내놓겠어요? 안 내놓습니다. 그럼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세요 하고 죽이고 살리고를 수도 없이 하고서 민주주의가 되는 법이에요, 원래.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만큼 민주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잖아요. 그러면 그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같은데 그렇게 왜 민주주의가 안 되냐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적같이 된 겁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후불로라도 이렇게 70년 만에 되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를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분별하는데 앞에 둘을 묶어서 그냥 고대라고 하고 뒤에 둘을 묶어서 그냥 현대라고 둘로 나눠도 되겠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이 둘로 나누었을 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뭐 거기에 오늘부터 현대야 이렇게 줄이 그려진 무슨 해가 뜰 때 현대 그러고 뜬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대적인데 중세적으로, 중세적인데 근세적으로, 근세적인데 현대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를 거쳐서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서 됐는데 그게 결국 그거예요. 앞에서 말한 그거예요. 고대인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는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이제 패러다임이란 말은 이제 과학혁명의 역사라고 하는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나온 말인데 그 시대 사람들이 밑에 깔고 앉아있는 공통 사고 방식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믿었죠. 하늘이 움직이고 땅은 안 움직인다 이렇게 했는데 코페르니쿠스 이래로 이제 지동설로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옛날 사람은 민주주의를 몰랐으니까 조선시대 사람은 왕조주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죠. 민주주의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대의 구별이 되는 것인데 그 점에서 고대인은 나는 나의 앞서 존재해온 세계의 일부라는 입장에서 세계를 이해한 다음에 나의 삶을 그에 맞추어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인은 계몽 사상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삶이 내가 주인이거든. 그래서 비록 내가 세계에 비해서 후차적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삶의 주체는 나라는 입장에서 삶을 바라본 다음에 그에 입각하여서 세계를 상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사고방식이니까 알고 보면 불교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진보적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 이걸 대표하는 말이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는 그래도 신을 전제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데카르트 사상은 부분적으로는 또 불교에서 비판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주제에만 맞춰서 본다면 데카르트가 그 방법서설이라는 책에서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그동안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기초가 확실하지를 않다는 거죠. 1, 2, 3, 4, 5, 6 나가려면 1번을 확실하게 해놓고 2번을 얘기해야 되는데 1번이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려면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1번이 뭐냐, 이거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한번 확실한 기초를 한번 마련해보자 하고 곰곰이 생각 끝에 도달한 것이, 지금 나는 이렇게 세상 만물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의심조차도 의심스러워. 심지어는 어떤 아주 교활한 악마 같은 놈이 있어갖고 나로 하여금 의심시키는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별별 의심을 다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해갖고 확실한 걸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생각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 말이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해. 이것이 기초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함으로 결국 나라고 하는 놈도 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지, 간단히 말해서.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함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도 확실하다. 이 말은 신을 1번으로 보고 있던 중세에 대한 엄청난 펀치를 먹인 것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제일 확실한 건 성경이고 제일 확실한 건 신이었는데, 제일 확실한 게 나라고 하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가 신에서 나로 옮겨온 거니까, 신을 1번으로 보고 내가 2번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1번이고, 이런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서 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딴 얘기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적 사고방식, 실존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친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종교와 철학은 중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현대적이 아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서 이제 신학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경향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번으로 넘어가서, 철학, 종교는 문제를 근본에서 다룬다 이렇게 됐는데, 삶의 문제는 근본에서도 다룰 수 있고 말단에서도 다룰 수 있다. 철학, 종교는 근본에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철학, 종교 이외의 모든 인간 활동은 말단에서 삶의 문제를 다룬다. 앞에서 이제 문제의 해결은 부분적, 일시적 해결과 전체적, 항시적 해결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전체적, 항시적 해결을 하려면 근본에서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와 그 철학이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비유하면 판 위에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다고 할 때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철학, 종교 이외의 모든 활동은 여러 물건을 다루어 이리저리 옮기고, 철학, 종교는 물건들이 놓여있는 판 자체를 없애거나 기존의 것과 정반대되는 판으로 바꾼다. 이 비유에서의 판은 세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즉 세계관, 인생관이다. 밑에 그림이 있죠. 밑에 그림을 보면은 판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세계관, 인생관이라고 있고, 이것을 철학, 종교라고 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세속적인 거예요. 이 세속적인 거라는 것이 부분적, 일시적 해결,
이런 거고요. 밑에 철학 종교는 이제 전체적 항시적 해결을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건을 이리저리 옮겨서 해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밑에 판이 있는 이상은 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물건이 일망타진되겠지. 철학 종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11번 안심인명. 내가 이제 우리가 세계관 인생관을 구축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즉 나는 삶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삶을 탐구하여 세계관 인생관을 구축한다. 삶의 문제가 잘 관리되는 상태를 안심인명이라고 한다. 철학과 종교는 공히 세계관, 인생관을 구축하는 체계이지만 둘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면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근본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약간의 차이점도 있어요. 철학은 세계관, 인생관을 탐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종교는 세계관, 인생관을 확정하는 결과에 중점을 둔다. 과정에 중점을 두는 철학은 탐구 결과로 얻은 견해를 정답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여러 견해를 두루 제한하고 결과에 중점을 두는 종교는 자신이 선택한 한 가지 견해, 교리를 정답, 진리라고 믿는다. 철학적 입장과 종교적 입장 중 어느 편이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확실하다는 면에서는 종교적 입장이 철학적 입장보다 훌륭할 수 있으나 종교적 입장이 의지하는 교리는 철학적 입장이 의지하는 암과 논증을 포기하고 믿음을 도입하는 대가를 치름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종교 입장에 선 사람이 믿는 교리에는 배타성, 편협성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 즉 종교인이 얻는 안심인명은 철학적 입장에 선 사람의 안심인명보다 위험하거나 폭이 좁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4대 성인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공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스승이고 예수 부처님은 종교적 스승인데 앞에 두 분은 겸손하고 뒤에 두 분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이다 라고 하든지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이렇게 하고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말씀하는 대단한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분들은 내가 완전한 진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겸손하게 계속 성실하게 탐구해 나가니까 얼핏 보면은 후자가 아주 확실하다는 점에서 훌륭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신이 있다고 그러고 부처님은 신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틀릴 거예요 아마. 이쪽이 맞으면 저쪽이 틀리고 저쪽이 맞으면 이쪽이 틀리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위대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확실하지도 않아 밑에 사람이 볼 때는. 그 대신 이제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은 그런 확정적 답을 두 분처럼 확실하게는 안 해도 대충 답을 말하기는 말하지만은 그분들이 위대한 거는 답에 의해서 위대하지 않아요. 예수하고 부처님은 답 때문에 위대한데 이분들은 답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라 답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성실성, 그 겸손함, 그런 순수성 이것이 위대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분들은 답이 틀려도 용서가 돼요. 당신 틀렸어요 하고 가르쳐주면 금방 고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고칠 준비를 하고 있어.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공자님은 민주주의를 몰랐는데 제가 가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두어 시간만 말을 하면 아 그거 좋다야 하자고 그러고 아마 금방 마음을 고치실 거예요 아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용서받을 여지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 예수님은 답을 하느님이 있어 하고 했는데 하느님이 없다고 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순간 예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분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병합하여 자신의 세계관, 인생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 쪽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위험하니까 철학을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데 누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또는 둘을 섞어서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 선택 지점에서 나는, 이때의 나는 이제 저 자신을 말하는 게 김정빈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는 철학적 인간으로서 도착점에서는 믿음이라는 도약대에 올라 비약을 감행함으로써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세계관, 인생관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이 나처럼 안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 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가지를 결합한 형식이죠. 출발해서 쭉 나갈 때는 철학적 인간으로서 탐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을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철학적 인간으로서 출발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불교 밖에서, 사찰 밖에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만 평짜리 이 세속 세계 안에 절이라고 하는 100평짜리 동그라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100평짜리 동그라미 밖에서 세계관, 인생관 구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발점이 세속이다 이 말이에요. 절 안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먼저 나는 사찰 밖에서 세속 세상을 두루 살핀 다음 이 두루 살핀 것이 앞에서 말한 역사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다른 철학이라든가 기타 등등이죠. 그렇게 살핀 다음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제 밖에서 살피는 것 자체가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철학에서 그쳐도 돼요. 그런데 철학 갖고는 성이 안 차가지고 비록 믿음을 도입하는 약간의 위험성이라면 위험성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나는 불교,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를 두루 검토한 다음에 불교를 선택하여 믿음이라는 문턱을 넘어 사찰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불교가 제안하는 교리를 믿는 불교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실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세요. 8페이지에 지금 마지막 단락, 내가 철학적 인간으로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 단락이 예?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불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예. 그 이전에 철학적 인간으로서 출발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면 네. 이제 요게 한 단락 정도 더 문장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1만 평짜리 운동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 세상이 1만 평짜리 운동장인데 그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운동장 어디에 가면은 이제 100평짜리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절로 들어가기 전에 출발을 1만 평 쪽에서 하는 거죠. 그 1만 평이 뭐예요? 전에 분류한 네 가지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요 세 가지가 1만 평에 있는 거예요. 세속. 그 다음에 종교는 그 100평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철학은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철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탐구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 작은 동그라미인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 안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때 나는 철학적 인간으로 남을 거야 하고서 그 안으로 안 들어가도 괜찮겠죠. 첫 번째, 그죠? 근데 나는 들어가야 되겠어.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출발은 밖에서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종교를 검토한 끝에 절이라고 하는 대로 문턱을 넘어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그런 내용인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그럼 가장 쉽게 그거를 표현해 보면 넓은 문에서 시작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넓다 좁다라는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아까 1만 평을 말씀하셔가지고요. 1만 평에서 100평으로 1만 평이 물론 세속이 넓긴 더 넓죠. 근데 이것은 아까 어저께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세계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나를 결정하는 1번, 그다음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세계관을 하는 2번, 이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절에 서양 사람들은 성경이 이 세계관을 딱 정해놨어. 지금은 큰 1만 평짜리 안에 교회나 성당이 100평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100평이 아니라 이 1만 평 위에, 공중 위에 큰 덮개로 있었다고. 이게 100만 평짜리로 위에 있었어. 지금 와서 이렇게 100평으로 쭈그러든 거지. 중세 사람한테는 감히 1만 평 갖고 큰 소리 칠 지금 입장이 아니야. 하느님이 다 해놓은 밑에서 정치고 뭐고 한 거란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어서 출발점이 오히려 그 교회에서 출발해갖고 세속으로 나온 순서였을 수가 있어요. 중세 시절에는. 근데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현대인이니까, 현대는 세속 중심의 사회잖아요. 1만 평 밖에서 사회예요. 그 사회에서 누구나 그렇듯이, 이건 뭐 이렇게 써서 그렇지 누구나 다 이렇게 해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철학적 인간으로 이 1만 평 안에만 남아갖고, 나는 종교인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종교 나는 관심 없어. 그렇게 해서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여기에서 나는 끝날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 말인데, 아니야 나는 종교가 있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네 번째는 선택사항이에요. 세 번째까지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사항에서 나는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나는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철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넘어갔다. 철학인으로 출발해서 종교인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게 어려운 말인가? 그 다음이 이제 무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아가 상당히 이제 좀 어렵고 난감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도 길게 돼 있는데, 이걸 건너뛰어야 될지 나중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무아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무아는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12번에서 무아를 다루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재정리해서 다시 쓰게 될 것인데, 무아는 건너뛰고 지금 15번 있잖아요. 15번 16페이지에 있는데, 인형사법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무아는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인형사법은 뭐냐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경영할 영자예요. 사법은 법이 4가지다. 1, 2, 3, 4 4가지 법이다 해서 사람살이를 경영하는 4가지 법이다 이건데요. 나중에 인형사과라고 또 나옵니다. 4가지 과목이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요거 분별을 해야 되겠고요.
인형사법. 나는 맨 처음에 삶이 문제의 연속이며 문제는 해결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 모든 문제는 1. 문제를 확인하고 2.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3.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4.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라는 네 영역을 통해서 다루어진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랑 똑같은 거예요. 사성제가 고집멸도인데 고라는 게 문제잖아요. 문제. 그 다음에 집은 문제의 원인, 멸은 문제의 해결, 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잖아요. 고집멸도를 여기 문제에다 대입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제 허가도 안 맞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그러나 다른 점은 이제 부처님은 고 해가지고 괴로울 고자를 쓰셨는데 나는 그 말을 문제로 바꿨다는 거죠. 문제라는 단어로. 요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우선 고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줘요. 근데 문제라는 말은 부정적 느낌이 아니고 중립적 느낌을 주죠.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라는 말이 부처님 당시나 옛사람들에게는 확 와닿고 그런 말이었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인생이 고냐 그러면은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느낌이 안 와요. 인생은 문제냐 그러면 문제지. 그거는 아마 다 동의할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제재, 이를 제인, 삼을 제해, 사를 해도라고 하는 이제 한자어로 바꿔봤어요. 제재는 문제를 제기한다. 제인은 문제의 원인이다. 제해는 문제를 푼다. 해결한다. 해도는 이제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넷을 묶어서 사법이라고 하며 이를 삶의 문제에 적용한 경우에는 인형사법이라 한다. 이제 김정빈이가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나의 탐구 또한 인형사법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1. 제재,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2. 제인, 문제의 원인은 나가 있다는 인생관, 세계관이다. 3. 제해, 문제 해결은 문제의 연속의 완전한 중지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문제가 연속이 지금 1번인데 그것이 스톱된다 이 말이에요. 4. 해도 문제 해결은 세계관, 인생관에서 나를 없애는 것 또는 나가 있다는 세계관, 인생관을 나가 없다는 세계관, 인생관으로 바꾸는 것이다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놈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무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건너뛰는데 그 무아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인형사법 도표가 있고 1. 제재, 삶은 문제의 연속. 2. 제인, 내, 나가 있다는 기초관념. 이것이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 문제의 연속의 종결, 그러니까 해도 문제를 풀려면은 원인이 내가 있다는 거니까 내가 있다는 기초관념을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무아, 이것이 무아인데 이 무아가 인형사법의 핵심이고 사실은 불교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나가 있다거나 없다는 세계관, 인생관은 철학 종교로부터 나온다. 나는 나 나름의 철학적인 탐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에 이르렀고 그럼으로써 나가 없다는 불교 교서를 받아들였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철학적 사색을 거쳐 나가 없다는 세계관, 인생관을 수용하는 불교인이 되었는지를 말하겠다 해서 이제 무아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건데요. 앞에서 지금 무아를 직접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그 무아라고 하는 아주 난해하고 심오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속적 방법, 무아는 백평절 안에서 토론되는 사실은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 절 밖에서 1만 평 쪽에서 처음부터 탐구에 들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해 갖고 저 뒤에 가면 이제 절 입구에 나와서 그때 가서 무아를 세심하게 토론하는 것이 만약 이것이 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무아가 등장하면은 읽는 사람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아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요 인형사법에서부터 16탐구로 넘어가는 요게 이제 책의 구성 기술상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는 이거 아니라도 다른 우리 구도 내지는 불교에 대해서 대화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면 오늘 충분합니다. 예. 네, 교수님, 안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교수님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